첫 번째 이야기. 미안하다. 은혜야. 내 엄마가 나 때문에.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어떻게요? 30년 전. 그날. 내가 미안하다. 2024년 11월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 시아버지 강일수는 생애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였고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은혜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36살이었습니다. 남편 강민준과 결혼한 지 8년이 됐고 7살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일수와는 각별했습니다. 친아버지처럼 따랐고 일수도 은혜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은혜의 친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은혜가 6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했고 은혜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사진으로만 얼굴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아버지가 은혜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임종을 앞둔 순간의 말입니다. 은혜는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어머니를 알고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정수진이었지라고 30년 전에 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날 사고가 내 잘못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장모님을 알고 계셨다니 무슨 뜻입니까? 라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일수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3시 42분 강일수는 향년 7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긴 채로 말입니다. 은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시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3일장이었고 많은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은혜는 상주로서 예를 갖췄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은혜는 시어머니 박현숙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엄마 이야기를 하셨다고 혹시 아시는 게 있냐고 말입니다. 현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고 은혜를 보호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숙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일수와 은혜의 어머니 수지는 알고 지냈다고 말입니다. 사실 일수와 수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만났고 친구로 지냈습니다. 당시 일수는 현숙과 연애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은혜의 아버지 이태수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같이 어울려 다녔고 더블 데이트도 자주 했으며 좋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졸업 후 일수는 현숙과 결혼했고 수지는 태수와 결혼했습니다. 네 사람은 여전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가족 모임도 했고 아이들도 함께 놀았으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0년 전 가을, 네 가족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산속의 펜션을 빌렸고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일수가 운전하는 차에 모두 함께 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산길은 미끄러웠고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수는 조심히 운전했지만 갑자기 맞은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차는 크게 파손됐고 탑승자 모두 다쳤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상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충격이 집중됐고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수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혜의 나이 6살 때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했습니다. 일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운전을 했고 사고가 났으며 수진이 죽었습니다. 비록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것이 원인이었지만 일수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태수는 일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불가항력이었고 일수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일수의 죄책감은 평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네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수와 현숙은 이사를 갔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태수는 재혼했고 은혜를 새엄마와 함께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혜가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민준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가 만났습니다. 그때 일수와 태수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은혜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어머니가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고 그 이상은 몰랐습니다. 일수는 은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를 죽게 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속죄하고 싶은 바람이 뒤섞였습니다. 결혼 후 일수는 은혜를 각별히 대했습니다. 친딸처럼 아꼈고 무엇이든 해주려 했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겼습니다. 은혜는 시아버지의 사랑이 고마웠지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현숙의 이야기를 들은 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8년간 숨기고 지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친아버지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시아버지와 과거에 알고 지낸 사실을 숨겼냐고, 왜 엄마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다고, 어린 나이에 그런 진실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일수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고는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일수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것이 원인이었다고 말입니다. 일수를 탓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도 피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락을 끊었냐고, 왜 관계를 정리했냐고, 정말 일수의 잘못이 아니라면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일수를 볼 때마다 수진이 생각났고 사고가 떠올랐으며 견딜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일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그래서 서로 거리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혜는 물었습니다. 그럼 제 결혼은 어떻게 된 거냐고, 시아버지와 아버지가 서로를 알고 있었는데 왜 말리지 않았냐고, 왜 결혼을 허락했냐고 말입니다.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과거의 일로 너희의 미래를 망칠 수 없었다고, 그리고 일수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덧붙였습니다. 일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후에는 더욱 그랬을 거라고, 그래서 너를 친딸처럼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혜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 자신을 잘 대해준 것이라면 그것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 민준에게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은혜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민준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이해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고는 일수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은혜의 어머니가 죽었고 그 사실을 숨기고 은혜와 가족이 됐습니다. 일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현숙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쓴 일기였습니다. 현숙은 펼쳐보다가 놀랐습니다. 사고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숙은 은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아버님이 쓴 것이라고, 읽어보라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일기는 사고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수는 썼습니다. 어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수진이 죽었다고,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수는 썼습니다. 사고 순간 자신이 본 것을 말입니다.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을 때 운전자의 얼굴을 봤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수는 계속 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자신은 분명히 봤다고, 술 냄새도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고 상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판정 기준 이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수는 의심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뭔가 조작했을 거라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고, 경찰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고 썼습니다.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수는 나중에 알아봤다고, 최진우가 당시 지역 류지의 아들이었다고,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돈과 권력을 사용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일수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수지는 이미 죽었고 진실을 밝혀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차라리 잊고 살자고 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일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매년 수진의 기일에는 긴 글을 썼습니다. 미안하다고,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민준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일수는 썼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다고, 수진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다고, 이것이 속죄의 기회일까 고민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일수는 썼습니다. 은혜를 볼 때마다 수진이 생각난다고,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병원에 입원한 후 쓴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은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는 일기장을 읽고 울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은혜는 결심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로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품었던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상대 운전자 최진우가 정말 음주운전을 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민준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30년 전의 사고를 조사해달라고 최진우라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탐정은 오래된 사건이라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의 조사 끝에 탐정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진우를 찾았다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와 민주는 탐정 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최진우는 현재 60살이었고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의 아버지는 지역 유지였고 정치인과도 가까웠으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을 확인했다고 최진우는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최진우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야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탐정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일 수 있다고,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시간을 끈 것일 수 있다고, 12시간이면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될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탐정은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냈다고, 그리고 인터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은퇴했고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상부로부터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진우의 아버지가 정치인에게 청탁을 했고 사건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입니다. 경찰관은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고, 그리고 상부의 압력 때문에 더 조사할 수 없었다고,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권력과 돈에 의해 묻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최진우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혜와 민주는 최진우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최진우 회장은 예약 없이는 만나지 않는다고, 업무 관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우가 퇴근하는 시간을 알아내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최진우가 나타났을 때 다가갔습니다. 은혜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수진의 딸이라고, 30년 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고, 그때 상대 운전자가 당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진우는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사고를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상대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은혜는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당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그리고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했다는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증거냐고, 30년이 지난 일인데 무슨 증거가 있을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은혜는 탐정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경찰관의 증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우는 보고서를 읽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한다고,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고를 무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진우는 말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젊었고 철이 없었다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사고가 난 후 겁이 났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축소했다고, 경찰에 압력을 넣었고 음주 측정 시간을 늦췄으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밤마다 악몽을 꿨고 죽은 여자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울었습니다.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과 권력 남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빼앗은 사람이자 30년간 진실을 숨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법적 책임을 물을 거냐고 말입니다. 은혜는 고민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사건을 법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 의문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의 공소시효는 15년이라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은혜가 최근에 진실을 알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혜는 고민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최진우가 책임을 지길 바랐습니다. 은혜는 최진우에게 제안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30년 전의 일을 세상에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진우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고 회사도 타격을 받을 것이며 가족들도 고통받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자고,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최진우는 동의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언론사가 모였고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최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3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사고로 한 여성이 죽은 사실, 그리고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깊이 사과한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여론이 들끓었으며 최진우는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회사 주가도 폭락했고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후련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고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으며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 일수가 평생 품었던 의심이 사실이었다는 것도 증명됐습니다. 은혜는 시아버지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옳았다고, 최진우가 정말 음주운전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것이 안타깝다고, 사실 아버님의 잘못이 아니었는데 혼자 고통받았다고,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위로했습니다. 친아버지 태수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뉴스를 통해서였습니다.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단순 교통사고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태수는 일수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태수는 후회했습니다. 일수의 의심을 믿지 않았던 것을, 더 파헤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을 말입니다. 태수도 일수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친구여, 미안하다고, 자네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함께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빌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은혜의 삶은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에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시아버지가 왜 자신을 각별히 대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은혜는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숨긴 것이 섭섭했고 8년간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다시 읽으며 이해하게 됐습니다. 일수는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죽게 한 것,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 그리고 은혜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은혜는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잘 대해준 것이 단순히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심으로 아꼈고 사랑했으며 돌아가신 수진을 대신해 딸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편 민준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최선이었을 거라고, 모두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라고,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동의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용서한다고, 이제는 이해한다고, 그리고 여전히 좋은 시아버지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현숙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숙은 미안해했습니다. 진실을 숨긴 것이 잘못이었다고 하지만 은혜를 보호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라고, 남편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이제는 다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어머니 수진의 묘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진실을 밝혔어요 라고, 3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엄마를 평생 잊지 못했대요 라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대요 라고, 그리고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못 본 게 늘 아쉬웠는데 시아버님이 엄마를 대신해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조금은 위로가 돼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최진우는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자선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유가족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속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진우는 은혜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재단 활동을 보고하고 조언을 구했으며 진심으로 속죄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혜는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노력은 인정했습니다. 은혜의 가족도 치유됐습니다. 민준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비밀을 함께 풀어가며 더 가까워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으며 신뢰가 쌓였습니다. 딸 하나도 할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은혜는 딸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었다고,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책임을 다했는지 말입니다. 친아버지 태수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태수는 수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은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들려줬습니다. 은혜는 비로소 어머니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냥 사진 속 얼굴이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입체적인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수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성격을, 습관을,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은혜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 수진과 시아버지 일수를 기리는 장학금을 만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장학금이었고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은혜는 말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두 분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숙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은혜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기억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은혜 같은 며느리를 둔 것이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용서의 힘을,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임종 전에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것이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이며, 시아버지의 고통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마지막 순간 진실을 말했고, 그 덕분에 모든 것이 밝혀졌으며 30년간의 비밀이 해소됐습니다. 은혜는 시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민중과 은혜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함께 겪으며 더 가까워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으며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민주는 자주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그리고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딸 하나는 10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이해할 나이가 됐습니다. 은혜는 딸에게 조금씩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이었는지,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쳤습니다. 어느 가을날 은혜는 시아버지와 어머니의 묘를 함께 찾았습니다. 두 묘는 다른 곳에 있었지만 은혜는 하루에 둘 다 방문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묘에 갔습니다. 은혜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좋은 남편을 만났고 예쁜 딸도 있어요 라고, 그리고 시아버님이 엄마를 평생 기억했대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묘로 갔습니다. 은혜는 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덕분에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라고, 그리고 아버님을 용서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 알아요라고,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껴주신 것 알고 있어요라고, 저도 아버님을 사랑했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해방의 눈물이었으며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간의 비밀이 밝혀졌고 모든 사람이 평화를 찾았으며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떤 기분이냐고, 편안해졌냐고 말입니다. 은혜는 대답했습니다. 네라고, 이제 편안해요라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편안하실 거라고, 비밀을 고백해서 마음이 편해지셨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밝혀서 더 편히 쉬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오늘 엄마와 시아버님 묘를 다녀왔다고, 두 분 모두 편안해 보였다고, 그리고 자신도 평화를 찾았다고 적었습니다. 은혜는 계속 썼습니다. 시아버님의 임종 고백이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결국은 축복이었다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고 치유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용서를 배웠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썼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숨겨진 비밀은 모두를 괴롭히지만 밝혀진 진실은 자유롭게 한다고, 그리고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와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의 임종 고백으로 시작해 30년 전의 비밀이 밝혀지고 진실과 마주하며 치유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수도 실수를 했고 최진우는 큰 죄를 지었으며 태수도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모두가 책임을 인정했으며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배웠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용서의 힘을,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숨겨진 비밀,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용서와 치유의 과정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적이고 반전 있는 가족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영상 놓치기 싫으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당신 같은 가난뱅이가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다니. 시어머님, 제발.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넌 평생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수 없어. 그토록 차갑게 며느리를 내쳤던 시어머니. 하지만 교통사고로 쓰러진 그날 응급실 복도를 달려와 그녀의 손을 붙잡은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하얀 시트 위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며느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는 6개월 전 한 가난한 여자가 재벌가의 문턱을 넘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지은 28배 평범한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녀가 강민준을 처음 만난 것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민준의 곁을 밤새 지켰던 지은은 그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준의 집안이었습니다. 강민준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기업 대성그룹의 외동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 김여진 회장은 냉혹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여진은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의 초라한 행색을 보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니? 내가 데려온 여자가 고작 이 정도란 말이야? 여진의 첫마디는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여진은 조건부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단 결혼식은 조촐하게, 그리고 지은은 강가의 며느리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지은이 시댁으로 첫 발을 들인 날 여진은 냉랭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규율을 따르도록 해. 가난뱅이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어. 여진은 지은을 며느리가 아닌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차려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여진의 날카로운 꾸지람이 쏟아졌습니다. 명절이면 지은 혼자 수십 명의 음식을 준비했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늘 구석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회사 일로 바쁜 날이 많았습니다. 여진은 아들이 없을 때면 더욱 노골적으로 지은을 무시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진의 친구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지은은 그들 앞에서 차와 다과를 서빙하며 무시와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도대체 뭘 보고 저런 애를 데려왔대? 아마 불쌍해 보여서 그랬나 봐. 착한 척하는 거 아니야? 귓속말처럼 들리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상처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지은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은 며느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여행을 갈 때도 지은만 빼고 떠났고 중요한 가족회의에서도 그녀는 늘 제외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진은 지은을 불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민준이가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있어. 가난뱅이 아내를 두었다고 말이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그의 결혼 생활은 업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끊임없이 지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 아들을 돌려주고 내가 떠나는 게 어때? 여진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은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민준을 사랑했고 그와의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열심히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건강식을 만들고 여진이 좋아하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이 자랄수록 여진의 무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지은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보고도 여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맛도 없는데 시간만 낭비했네. 실제로는 모든 친척들이 맛있다며 칭찬했지만 여진만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혼자 주방 구석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6개월째 지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여진의 무시는 이제 학대 수준이었습니다. 지은이 감기에 걸려 누워있을 때도 여진은 그녀를 일으켜 세워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아픈 게 무슨 핑계가 돼?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민준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어느 날 밤 여진은 지은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내일부터 이 집에서 나가. 별채에 가서 살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이제 싫으니까. 별채는 본채에서 100m나 떨어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추운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이었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짐을 꾸려 별채로 옮겼습니다.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별채에서의 생활은 고독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서 지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본체로 가서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진의 친구들은 지은의 처지를 알고도 비웃었습니다. 별채에 산다며? 정말 딱하네. 역시 신분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지은은 이 모든 모욕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여진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운전기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란한 충돌음과 함께 차는 여러 번 회전했고 여진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여진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중국 출장 중이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진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연락이 갔지만 모두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여진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위급한 순간에 그녀 곁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것은 지은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지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여전히 수술 중이었습니다. 지은은 차가운 복도 벤치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진의 그 많던 친구들과 친척들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이 계속 곁에 계셔야 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평소의 그 강압적인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약하고 고독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쉬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지은은 졸음과 싸우며 시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진의 친구들이 몇몇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잠깐 들여다보기만 하고는 금방 돌아갔습니다. 어머, 너무 끔찍해. 나는 병원이 무서워서. 나도 급한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올게.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보며 지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여진 주변을 맴돌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결국 남은 것은 그토록 무시받던 며느리뿐이었습니다. 민준이 급히 귀국한 것은 사고 이틀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온 그는 지친 얼굴로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있는 아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은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여진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간 밤을 새운 탓에 지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여진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병원을 지켰습니다. 민주는 회사 일로 낮에는 병원에 있을 수 없었고 다른 가족들은 간병을 꺼려했습니다. 지은은 간호조무사 출신답게 능숙하게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주고 식사를 도왔으며 약을 챙겼습니다. 여진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부축했고 밤에 통증을 호소하면 간호사를 불러 진통제를 받아왔습니다. 처음 며칠간 여진은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고 학대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며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여진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지은은 즉시 깨어나 간호사를 불렀고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여진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진은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은이 곁에 없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오후 여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그것은 여진이 며느리의 이름을 처음으로 제대로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짧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진의 눈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만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 여진은 집에서 회복 기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지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함부로 명령하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진은 지은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여진은 자신이 왜 그렇게 지은을 미워했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진 자신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재벌가로 시집왔을 때 시댁 식구들에게 끔찍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여진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누구보다 냉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고통을 너에게 그대로 되돌려준 거야. 이렇게 해야 강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여진의 고백을 들으며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아픔을 공감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고도 여전히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여진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하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여진과 지은의 관계는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여진은 지은을 진정한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에도 며느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명절 준비도 함께했고 지은이 힘들어하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여진은 완전히 회복했고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여진은 지은을 불러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비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야. 진짜 며느리에게만 물려주는 거지. 여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은은 놀라서 손을 저었지만 여진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자격이 있어. 아니, 누구보다 자격이 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여진은 모두에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안주인은 지은이야. 내가 늙으면 지은이가 이 집을 이끌어갈 거야. 친척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은이 보여준 헌신과 인내를 모두가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토록 힘든 시간을 견뎌낸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지은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진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며느리를 극진히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날랐고 지은이 힘들어하면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내 손주야. 우리 지은이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차갑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여진은 며느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손주가 태어난 날 여진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축복이었어.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은과 여진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진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고 예전에 지은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여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 유일하게 달려온 사람이 지은이었어. 그날 나는 깨달았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여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모두 가족이 되는 건 아니야. 진짜 가족은 가장 힘든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지.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교통사고는 불행이었지만 동시에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무시와 학대로 얼룩졌던 관계가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은과 여진은 함께 웃으며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어린 손주가 할머니와 엄마의 무릎을 오가며 재롱을 부립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집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받던 며느리는 이제 이 집의 진정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했던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이런 것입니다.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가장 힘든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지은과 여진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진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의 순간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지은이었습니다. 여진은 마지막 순간 며느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가장 깊은 슬픔에 잠긴 사람은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행복했던 순간도 모두가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지금 지은은 자신의 며느리를 맞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대신 나중에 시어머니가 보여준 그 따뜻함과 사랑을 물려주겠다고. 어머니, 제가 배운 것을 잘 실천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견뎌낸 사람만이 봄의 따뜻함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듯이 가장 깊은 갈등을 극복한 관계만이 진정한 사랑으로 꽃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와 용서의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영상 놓치기 싫으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이 밀었잖아. 여보, 지금 뭐라고? 10년 전 그날. 당신이 날 밀었어. 2024년 11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특실병동. 10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던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연 42세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2세에 사고를 당해 10년을 잃었으니 시간이 멈춘 것과 같았습니다. 병실에는 수연의 남편 강민우가 있었습니다. 52세의 민우는 10년간 아내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았고 아내의 손을 잡았으며 언젠가 깨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의 눈꺼풀이 떨렸고 손가락이 움직였으며 마침내 눈을 뜬 것입니다. 민우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가 달려왔으며 병실은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첫마디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밀었다고 10년 전 그날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린 것은 민우라고 말입니다.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사고였다고, 수연이 착각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기억한다고,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10년간 의식은 없었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의 주치의 박진수 교수가 민우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냐고, 정말 사고였냐고 말입니다. 민우는 화를 냈습니다. 의심하는 거냐고, 자신이 아내를 해칠 리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환자가 명확하게 범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10년간 아내를 지켰는데 이제 와서 범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진술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말입니다. 당시 수연과 민우는 집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민우의 외도였습니다. 수연은 남편이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날 밤 추궁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들이대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고,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더 이상 수연과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절망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민우가 따라왔습니다. 수연은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냐고, 15년이 아무 의미도 없냐고 말입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느꼈습니다. 뒤에서 손이 자신을 밀어내는 것을 말입니다. 강하게,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밀었습니다. 수연은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민우의 표정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라 차갑고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후 10년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했고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오늘 깨어났고 첫마디로 남편을 고발한 것입니다. 민우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아내를 밀지 않았다고, 그날 밤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 스스로 발을 헛디뎠고 자신은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미처 잡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10년간 아내 곁을 지켰냐고, 죄책감 때문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자신은 아내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여러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우는 사고 직후 외도 상대였던 이지혜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독신으로 살면서 아내를 간병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아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밀었다면 왜 10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했겠냐고, 그냥 요양원에 보내고 새 삶을 살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진짜로 아내를 사랑했고 사고는 불행한 사건이었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명확히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뒤에서 두 손으로 등을 밀었고 그 힘이 분명히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고의였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10년 전의 사건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물증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혼수 상태였던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을까요? 박진수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들이 가끔 기억 혼란을 겪는다고, 실제 일어난 일과 꿈이 뒤섞이거나 시간 순서가 바뀌거나 왜곡된 기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은 명확하다고, 10년간 의식 속에서 그 순간만을 반복해서 떠올렸다고, 절대 착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10년 전의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사고 보고서를 검토했고 현장을 다시 방문했으며 당시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들을 찾아 재진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민우는 울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빨리 와달라고 절규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민우는 아내를 안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계단 아래에서 발견됐고 머리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으며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민우의 옷이나 손에서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한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당시 부부가 이혼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집에서 큰 소리가 났고 수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민우의 외도 상대였던 이지혜를 찾았습니다. 지혜는 현재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의 일을 기억했습니다. 민우와 사귀었고 그가 이혼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혜는 말했습니다. 민우는 수연과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했다고, 사랑이 식었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민우는 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끝내자고,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고, 아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려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뭘까요? 혹시 죄책감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로 아내를 밀었고 그 죄책감에 10년을 속죄하며 산 것은 아닐까요? 수연과 민우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 강민지와 중학생이었던 아들 강민준이었습니다. 현재 민지는 30살이 되어 결혼했고 민주는 28살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남매를 조사했습니다. 민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한다고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싸웠고 엄마가 우는 소리가 났으며 그 후 쿵 하는 소리와 아빠의 비명이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지는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계단 아래 쓰러져 있었고 아빠는 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때 아빠의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같은, 후회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민준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의 다툼을 들었고 엄마가 계단에서 떨어진 후 아빠가 크게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한 가지를 더 기억했습니다. 사고 전날 밤 아빠가 서재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봤다고 말입니다. 경찰은 주목했습니다. 민우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동기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수연이 이혼을 거부했다면 민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지와 민주는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아빠는 10년간 엄마를 헌신적으로 돌봤다고, 자신들도 포기하려 할 때 아빠만은 끝까지 엄마 곁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엄마를 밀었을까요? 민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아빠가 정말 밀었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10년간 아빠를 믿고 의지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수사가 계속되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민우 집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10년 전 경찰은 그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조사를 하면서 경찰은 그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현관문 앞이 보였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일 밤 민우의 집에 또 다른 사람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오후 11시경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황급히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 여자를 추적했습니다. CCTV를 따라가며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이지혜였습니다. 민우의 외도 상대였던 그 여자가
사고 당일 밤 집에 왔던 것입니다. 지혜는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다고, CCTV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경찰은 압박했고 결국 지혜는 인정했습니다. 지혜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수연을 설득하러 간 것입니다. 민우는 이미 지혜와 함께 살기로 약속했고 수연만 동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거부했습니다.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민우는 자신의 남편이라고, 지혜에게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화가 났습니다. 수연이 집착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행복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여자는 다투었습니다. 고성이 오갔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수연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뒤따라갔습니다. 지혜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수연이 멈춰섰습니다. 돌아서서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민우는 자신의 남편이고 끝까지 지킬 거라고 말입니다. 지혜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평생 불행하게 살라고, 민우를 놓아주지 않을 거면 모두 불행해지라고 소리치며 수연을 밀었습니다. 강하게 양손으로 등을 밀어냈습니다. 수연은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끔찍한 소리가 났고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내가 계단 아래 쓰러져 있었고 지혜가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지혜가 아내를 밀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지혜에게 소리쳤습니다. 뭘 한 거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입니다. 지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실수였다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민우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의 외도, 이혼 시도, 그리고 지혜의 범행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알게 되고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민우에게 빌었습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사고로 처리해달라고,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애원했습니다. 민우는 고민했습니다. 몇 분간 아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지혜에게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감사하다며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민우는 그 후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자신이 목격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아내는 이혼하려던 사람이고 지혜의 인생을 망칠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가 10년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말했다면, 지혜를 고발했다면 적어도 정의는 실현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우는 속죄했습니다. 10년간 아내 곁을 지키며 지혜와 헤어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내만을 돌봤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지혜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0년 전의 범행이지만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재판에 넘겨졌고 모든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연은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은 민우가 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혜가 밀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진수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수연의 기억은 부분적으로만 정확하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등을 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민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당시 민우는 밖에 있었고 계단에 있던 사람은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지혜가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뒤에서 밀리는 순간 민우라고 생각했고 10년간 그 기억이 고착됐던 것입니다. 혼수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민우를 범인으로 잘못 지목했습니다.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간 남편을 원망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을 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인을 숨겨주고 10년간 자신을 돌봤던 것입니다. 민우는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지혜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그 때문에 수연이 10년간 자신을 의심하며 깨어났다는 사실이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울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민우도 피해자였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10년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충분히 치렀습니다. 이지혜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살인미수와 증거인멸을 주장했습니다. 지혜는 고의로 수연을 밀었고 그 후 도주했으며 10년간 진실을 숨겼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혜의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순간적인 격분이었고 살인 의도는 없었으며 1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우가 증거를 은폐하는 데 동조했으므로 책임이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우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증언했습니다. 사고 직후 지혜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아내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덮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민우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고 민우는 처벌을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아내를 돌본 것이 진정한 속죄였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은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10년간의 혼수 상태로 몸이 약해져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판사는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말입니다. 수연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우가 밀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CCTV와 증언들을 보니 지혜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지만 그 순간의 공포와 배신감만큼은 여전히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지혜에게 바라는 처벌이 있냐고 말입니다. 수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10년을 잃었지만 살아 돌아왔다고, 지혜도 10년간 죄책감 속에 살았을 것이라고, 법이 정한 대로 처벌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증오로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10년을 잃은 만큼 남은 인생은 온전히 살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지혜는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범죄는 범죄였고 피해자는 10년간 혼수 상태에 있었으며 도주와 은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증거인멸방조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간의 간병과 헌신이 참작되어 실형은 면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민우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가 치른 대가 역시 컸다고 10년간의 속죄가 처벌을 대신한다고 말입니다. 판결 이후 수연은 재활치료에 전념했습니다. 10년간 누워 있었던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었고 간단한 일상 동작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수연을 돌봤습니다. 재활치료에 동행했고 운동을 도왔으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연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은 민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10년을 고통 속에 보냈고 그것 자체가 처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10년간 자신을 돌봤냐고. 그냥 요양원에 보내고 새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민우는 대답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돌아오길 바랐다고 말입니다. 수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고 전 민우는 이혼을 원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자신과는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10년간 헌신했습니다. 민우의 마음은 언제 변한 걸까요? 민우는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겪으며 깨달았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입니다. 지혜는 일시적인 감정이었지만 수연은 15년을 함께한 반려자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과 감사함이 뒤섞였습니다. 민우를 용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딸 민지와 아들 민준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깨어난 엄마를 보는 것은 기적 같았습니다. 민지는 20살 대학생이던 시절 엄마가 쓰러졌고 이제는 30살 기혼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엄마에게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 결혼했고 지난해 아이를 낳았다고, 엄마가 할머니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울었습니다. 딸의 결혼식도 손주의 탄생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민준도 변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던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말했습니다. 엄마 없이 10년을 살아왔지만 하루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매일 병원을 찾아 엄마 손을 잡았다고, 이렇게 다시 대화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엄마로서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괜찮다고,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해줬다고, 외롭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민우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는 10년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민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고 민준의 사춘기를 함께 겪었으며 민지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버지이자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수연은 민지의 아이를 만났습니다. 2살 된 손녀 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수연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수연은 지우를 안고 울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아프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말입니다.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우가 요리를 했고 민지가 상을 차렸으며 민준이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연은 식탁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과 달라진 풍경이었지만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함께 살 거냐고 말입니다. 수연과 민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수연은 민우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침묵했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외도를 했고 이혼을 요구했으며 진실을 숨겼다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달라고 지난 10년간 진심으로 속죄했다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연은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다고, 배신당한 상처가 여전히 아프다고, 하지만 증오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입니다. 10년을 잃었는데 남은 인생마저 원망 속에서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그 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함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다만 가끔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손녀의 할아버지로서만 존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자고, 2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지워질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좋았던 기억들도 있었고 진실했던 순간들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완전한 솔직함이라고,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수연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어쩌면 마음으로도 말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 가지를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뜨린 그 여자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수연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지혜를 관찰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빼앗으려 했던 그 여자,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그 여자가 지금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수연은 억눌렀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밀었냐고 말입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쳤었다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민우를 사랑했는데 수연이 방해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비웃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던 것이 사랑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수연은 물었습니다. 10년간 어떻게 살았냐고, 죄책감은 없었냐고 말입니다. 지혜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지옥 같았다고, 뉴스에서 수연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고, 결혼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항상 자신이 저지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당신도 불행했다는 것은 알겠다고 말입니다. 죄책감이 당신을 평생 따라다닐 것이고 그것이 처벌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어 수연을 봤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돌이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이제는 보조도구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수연은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이 필요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채우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우는 존중했습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 방문했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원하는 속도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수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긴 시간은 일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10년간의 고립에서 벗어나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지와 민주는 자주 엄마를 찾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10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수연의 새 집에서였습니다. 민우와 민지, 민준, 그리고 민지의 남편과 딸 지우까지 7명이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하냐고, 혼자 사는 것이 괜찮냐고 말입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다고, 10년을 잃었지만 덕분에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변했습니다. 10년 전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냈고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민우는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천천히 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수연이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연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취미로 요가도 시작했으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도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따로 살고 있었지만 자주 만났습니다. 데이트를 했고 영화를 보고 여행도 갔습니다. 마치 새로 사귀는 연인들처럼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수연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재혼 신청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마음으로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민우는 만족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수연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가족 모두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우의 집에서였습니다. 수연도 참석했습니다.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수연은 지우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곧이야 할머니가 준비되면 곧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민우와 단둘이 발코니에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연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놀라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자고, 과거는 잊을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수연을 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10년의 고통과 슬픔을 겪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10년간의 혼수 상태가 저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민우는 변했고 자신도 강해졌으며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움이 있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지와 민준도 행복해했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함께하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수연은 민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고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다시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민우의 팔짱을 끼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10년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 덕분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입니다. 민우도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10년간의 속죄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제는 수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할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10년의 고통과 배신,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거쳐 다시 만난 두 사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희망이었습니다. 수연은 증명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깊은 상처에서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우는 배웠습니다. 진실의 중요성을, 책임의 무게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자녀들도 성장했습니다. 부모의 고통을 지켜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고 용서의 힘을 목격했으며 어떤 관계든 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연과 민우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밤이 오듯이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10년간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을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민우는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것은 자신이라고, 용서해줘서, 다시 기회를 줘서, 함께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그들의 눈빛은 젊었습니다. 희망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연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계단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더 강해졌고 배신당했지만 용서를 배웠으며 10년을 잃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말입니다. 수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깨어나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민우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10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여자가 깨어나 남편을 고발했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용서를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삶은 항상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치유는 가능하고 용서는 힘이 있으며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수연과 민우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죽음과 같았던 혼수 상태, 배신과 거짓말을 모두 극복하고 다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연은 10년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족의 가치를, 그리고 용서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수연은 자서전을 썼습니다. 제목은 10년간의 침묵, 그리고 깨어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고 희망을 얻었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연은 강연도 다녔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경험, 용서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과정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감동받았고 울었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우는 수연의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고통을 딛고 일어선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책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지와 민준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유지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수연과 민우는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졌고 주름이 깊어졌으며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집을 찾아왔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으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그 평범함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과 민우는 다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벚꽃을 봤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10년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삶이 있다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민우도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10년간의 속죄가 자신을 구원했다고,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삶도 그와 같았습니다. 끝과 시작이 반복되며 계속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수연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우도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추억이 되었고 현재의 평화는 선물이 되었으며 미래는 희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연과 민우의 이야기입니다. 10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다가 깨어나 당신이 밀었잖아 라고 말했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용서를 선택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10년을 속죄하며 살았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함께하게 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 상처받았지만 치유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